삐걱거리는 비포장도로 위를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듯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다. 차체는 최고급 방탄 소재로 만들어져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지만 촌락의 울퉁불퉁한 흙길이 주는 불쾌한 진동까지는 막아내지 못했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 진성그룹의 회장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김 비서, 정말 여기가 맞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압적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지독하게 괴롭혀온 신경성 통증이 다시금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온몸의 신경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원단으로 만들어진 양복 소매를 걷어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떨리는 손가락.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움직이는 계약서에 거침없이 서명하던 손이었다. 네, 회장님, 주소는 분명 이곳이 맞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김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서유진 한의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구불구불한 시골길 약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서울의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곳이 이런 시골의 허름한 한의원이라니. 강태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원인 불명의 병증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손떨림과 간헐적인 통증으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은 스트레스성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값비싼 영양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통증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낮에는 한순간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십억 원짜리 MRI와 PET, CT 장비도 그의 몸에서 아무런 이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그의 병명 앞에는 원인 불명이라는 절망적인 수식어가 붙었다.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재계의 신화라 불리던 강태준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병세는 극비에 붙여졌지만 그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회사 안팎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의 움직임도 느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잃을 판이었다. 그러던 중 은퇴한 전임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전통 한의학의 비전과 현대의학을 접목시켜 난치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그 의사는 화려한 서울의 대형 병원이 아닌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 마을에 은둔하고 있다고 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사이비 종교나 민간요법 따위를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하지만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선택의 여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서유진 한의원이라는 낡은 나무 간판이 걸린 자그마한 한옥이었다. 잘 가꿔진 작은 정원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약재 향기가 감돌았다. 도시의 소음과 매연에 익숙했던 강태준에게는 모든 것이 생경했다. 김 비서가 급히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강태준은 잠시 차 안에서 망설였다.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적을 만날 수도, 혹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차에서 내렸다. 그가 한의원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강태준이 상상했던 신비로운 명의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나이는 30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어서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마주했다. 그 눈은 그의 값비싼 옷차림이나 권위적인 태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태준 환자분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나지막했다. 그녀가 바로 서유진이었다. 진료실은 소박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다. 한쪽 벽에는 약재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다른 쪽에는 현대적인 의료검사 장비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묘한 분위기였다. 서유진은 강태준을 진찰 의자에 앉히고는 김 비서가 내미는 두꺼운 진료 기록, 서류 뭉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김 비서님은 잠시 나가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환자분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김 비서가 머뭇거리자 강태준이 고갯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진료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지위가 주는 무게감을 이용해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제 앞에서는 진성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한 명의 환자일 뿐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직접 말씀해 보시죠.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금껏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그동안 겪었던 증상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이름과 저명한 의사들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줄줄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강조하며 은연중에 눈앞의 시골 의사를 시험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 손, 자세, 그리고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마침내 강태준의 긴 설명이 끝나자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양복 소매를 자연스럽게 걷고 손목에 세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진맥이었다. 희어튼 수작은 강태준이 불쾌감에 말을 내뱉으려던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날뛰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유진은 눈을 감고 그의 맥을 짚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고요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손가락을 떼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병의 원인은 몸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군요. 뭐라고?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그 소리였다. 스트레스, 시민성 질환, 수백만 원짜리 진료비를 받고 서울의 의사들이 했던 말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실망감과 분노에 휩싸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역시 시간 낭비였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들으려고 이 시골 구석까지 온 게 아니오.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서유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말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의 교감신경계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폭주하고 있고 부교감신경계는 거의 기능을 멈췄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현대의학의 검사 장비들은 구조적인 손상은 찾아낼 수 있지만 기능적인 붕괴는 감지하지 못하죠.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을 지탱하는 축이 무너졌는데 그릇 앞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리가요. 강태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의 설명은 그가 만났던 어떤 의사의 설명보다 명확하고 직설적이었다. 기능적인 붕괴,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서유진은 대답 대신 약재장으로 다가가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옅은 황금빛을 띠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사기에 그 액체를 조심스럽게 채웠다. 치료를 원하시면 주사 한 대 맞으시면 됩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몸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겁니다. 그 후의 결정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죠. 주사기. 강태준은 그동안 수천 대의 주사를 맞았다. 온갖 종류의 진통제, 스테로이드, 신경안정제, 비타민 칵테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는 눈앞의 작은 주사기를 불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체불명의 약물,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유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기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었다. 였어, 맞아보지. 강태준은 결심한 듯 다시 의자에 앉아 팔을 걷었다. 서유진은 알코올 솜으로 그의 팔을 소독하고 망설임 없이 주사바늘을 그의 혈관에 꽂았다. 차가운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10초, 20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역시나 사기꾼이었나. 강태준이 조롱 섞인 말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주사를 맞은 팔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번개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마치 메마른 강바닥에 생명의 물길이 트이는 듯한 간주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온몸의 신경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머리를 짓누르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몇 달간 단 한순간도 그를 놓아주지 않던 지긋지긋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완전한 평온과 함께 아주 기묘하고도 생소한 감각이었다. 그것은 쾌감에 가까웠다. 억눌려 있던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듯한, 세포 하나하나가 활기차게 숨쉬는 듯한 기분 좋은 나른함. 그는 너무나 오랜만에 고통 없는 상태의 자신의 몸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긋지긋하던 떨림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너무나도 부드럽게.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용한 주사기를 처리하고 손을 씻고 있었다. 그녀의 무심한 옆모습이 강태준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시골 의사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신의 손길 혹은 기적 그 자체였다. 그의 세상에서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단 한 번의 주사로 그에게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구원을 선사했다. 아이, 이게 대체... 강태준이 더듬거리며 묻자 서유진이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약효는 24시간 정도 지속될 겁니다. 완치를 원하신다면.
매일 와서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치료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고는 진료 기록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과 불신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고통이 사라진 몸, 그 자리를 채우는 미묘한 쾌감, 그리고 눈앞에 신비로운 여자. 그의 세상은 방금 전, 이 작고 허름한 진료실에서 완벽하게 뒤집혔다. 한의원 문을 나서는 강태준의 걸음걸이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가벼웠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사라진 듯했다. 그는 낯선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꽃향기가 섞인 시골의 공기는 그가 평생 마셔온 도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세상의 색깔은 더 선명해졌고 소리는 더 명료하게 들렸다. 통증이라는 두꺼운 필터가 거치자 비로소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차 문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김 비서가 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고통에 일그러져 있던 주인의 얼굴이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기 때문이다. 창백하던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항상 날카롭게 서 있던 눈매는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손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떨림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자신의 손을 들어보였다. 완벽하게 정지해 있는 손. 그는 김비서의 눈앞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당연했던 그 움직임이 지금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김비서는 입을 작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말없이 채 올랐다. 그는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유진의 말처럼 기묘한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태어나는 듯한 생동감. 핏줄을 타고 흐르는 따스하고 나른한 쾌감. 마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맑고 충만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 느낌이 좋았다. 아니, 좋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는 이 느낌에 매료되었다. 중독되었다. 서울로 돌아갈까요? 김비서의 질문이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서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미간이 본능적으로 찌푸려졌다. 끝없는 회의, 살얼음판 같은 보고, 암투와 배신이 난무하는 전쟁터. 그곳으로 돌아가면 이 평화와 쾌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다시 시작될 지옥 같은 통증일지도 모른다. 아니,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차를 세워 조용한 곳으로. 김비서는 의아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를 몰았다. 차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서 멈췄다. 강태준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회색 빌딩 숲 대신 초록빛 논밭이, 경적 소리 대신 새소리가, 매연 대신 맑은 공기가 있는 곳. 그가 평생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세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세상이 그에게 구원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서유진의 말을 떠올렸다. 완치를 원하신다면 매일 와서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매일. 그렇다. 이것은 일회성 치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치료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이 고통 없는 삶과 감미로운 쾌감을 유지하려면 그는 이곳에 머물러야만 했다. 진성그룹의 회장 자리가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늑대 같은 이사들과 교활한 동생 강민혁이 회사를 어떻게 헤집어 놓을지 눈에 선했다. 평소에 그였다면 단 하루도 자리를 비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이 지옥 같은 통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이 몸 상태라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마저 솟아올랐다. 짐 비세요. 네 회장님, 이 근처에 머물 만한 곳을 알아봐. 조용하고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한옥이면 좋겠군. 김 비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성그룹의 회장이 서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두고 이런 시골 마을에 머물겠다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회사 일은 필요한 서류는 전부 이쪽으로 보내도록 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할 거다. 내가 여기서 요양 중이라는 사실은 극비에 붙이도록. 대외적으로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 알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곧바로 태블릿 PC를 꺼내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회장의 비서실이 가진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강태준이 머물 거처가 마련되었다. 그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원래는 서울의 한 교수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했다. 김 비서는 하루 만에 그곳을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초고속 통신망을 갖춘 작은 청와대로 바꿔놓았다. 강태준의 식사를 책임질 요리사와 최소한의 경호 인력도 조용히 배치되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약속된 시간에 다시 서유진의 한의원을 찾았다. 어제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신과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구도자처럼 경건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환자였고 그녀는 그의 유일한 구원자였다. 어제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군요. 서유진은 그를 보자마자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혈압을 재고 맥을 짚었다. 어제와 똑같은 순서, 똑같은 무표정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다. 당신이 쓰는 약, 성분이 뭐요? 어떤 원리로? 그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묻자 서유진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회장님께서는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마음에 혼란을 줄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어제와 같은 황금빛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들었다. 강태준은 잠자코 팔을 걷었다. 주사바늘이 혈관을 파고들고 이내 익숙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제 경험했던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감미로운 쾌감이 다시 한번 그를 감쌌다. 그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그가 매일 갈망하게 될 감각이었다. 치료는 짧게 끝났다. 서유진은 늘 그렇듯 내일 다시 오십시오 라는 말만 남겼다. 강태준은 한의원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진료실 안에서 다음 환자를 위해 무언가를 정리하는 그녀의 하얀 가운이 보였다. 저 작은 시골 한의원 안에,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 안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는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순수한 경외심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궁금증을 느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하루는 서유진의 한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전에 한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새로 마련된 한옥 서재에서 서울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임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산더미 같은 서류에 결제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신경은 온통 다음 날 아침에 있을 치료에 쏠려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매일 그는 천국과 같은 해방감을 맛보았다. 통증이 없는 몸, 맑은 정신,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기분 좋은 쾌감. 그는 점점 더 이 달콤한 의존에 깊이 빠져들었다. 서유진은 그에게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 그의 고통과 쾌락을 모두 손에 쥔 지배자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대청마루에 앉아 멀리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와 긴급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강민혁 부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이상설을 퍼뜨리며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평소에 강태준이었다면 당장 불호령을 내리며 서울로 달려갔을 것이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주사의 온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평화로운 풍경 때문일까? 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김 비서에게 말했다. 내버려둬. 쥐새끼들이 발악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회장님, 이대로 두면 정말 회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강태준은 그런 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김 비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지휘관의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되찾는 중이야. 완벽하게 회복되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깊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서울의 회의실이 아니라 바로 이곳,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작은 진료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의 운명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달콤하고도 위험한 의존 관계 속에서 그는 기꺼이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이 시골 마을의 고요한 아침 속에서 치유와 쾌락에 잠겨 있는 동안 그가 떠나온 도시, 서울의 심장부에서는 검은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부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마천루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강민혁은 포식자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사촌 동생이자 진성그룹의 부회장이었다. 훤칠한 키와 세련된 외모, 항상 흐트러짐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형인 강태준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그 자리를 빼앗고 말겠다는 야심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늘 강태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형은 넘을 수 없는 벽이자 질투의 대상이었다. 강태준이 그룹을 물려받은 후 강민혁은 그의 밑에서 굴욕적인 2인자 생활을 견뎌야만 했다.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장기 부재는 그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해외 출장이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강민혁은 그것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몇 달 전부터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예민해졌던 형의 모습,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자신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들어오시죠. 최 이사님. 강민혁은 노크 소리에 몸을 돌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진성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최만식 이사였다. 그는 그룹의 원로 중 한 명이었지만 탐욕스럽고 시류에 민감한 인물이었다.
강민혁은 최고급 시가를 권하며 그를 소파에 앉혔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회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구체적인 연락도 없으시니 말입니다.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도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김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는 받고 있지만 어쩐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떠나시기 전에 형님, 아니, 회장님의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말을 아끼는 것처럼 시가의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 모습은 최 이사의 의심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건강 문제라뇨. 구체적으로 어떤...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지요. 강민혁은 교묘하게 말을 끊었다. 그는 직접적인 답을 주는 대신 태블릿 PC를 들어 최 이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인터넷 기사였다. 재벌 총수 K씨.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증세 보여. 경영권 승계 문제 급부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몰래 촬영된 듯한 강태준의 초췌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물론 그 기사는 강민혁이 막대한 돈을 주고 만들어낸 창작물이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게 정말입니까?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입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저는 제 사촌 형님이자 우리 그룹의 회장님께서 너무나 걱정됩니다. 만에 하나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면 그로 인해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최 이사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초의 이사님, 저는 이 회사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은 원로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비상경영체제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상경영체제. 그 말은 즉 회장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최 이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성공한다면 돌아올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강민혁의 편에 서는 것은 차기 권력의 핵심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부회장님의 우려가 깊으시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사들과도 조심스럽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 이사는 결국 강민혁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 그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냉소만이 남았다. 어리석은 늙은이,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밑에서 화려하게 반짝였다. 저 모든 것을 이제 곧 자신이 갖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인 박 실장을 호출했다. 박 실장, 아직도 강태준의 행방을 못 찾았나?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김 비서가 워낙 시급 보안을 철저히 해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됐습니다. 곧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서둘러. 소문만으로는 늙은 여우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 그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강태준이 지금 어디서, 어떤 몰골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란 말이다.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강태준이 어딘가에 숨어 병마와 싸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병약한 모습이야말로 이사들 앞에서 그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흥분된 얼굴로 부회장실에 뛰어들어왔다. 찾았습니다. 부회장님, 강태준 회장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강민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야 스위스의 비밀 요양원인가? 아니면 미국의 VIP 병동인가? 그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 중 한 곳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박 실장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아닙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뭐라고? 강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 실장은 태블릿 PC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위성사진으로 촬영된 작은 시골 마을의 정형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곳입니다. 서유진 한의원이라는 곳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한 달간 매일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의원. 강민혁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최첨단 현대의학을 모두 거부하고 시골 구석의 한의원에서 침이나 맞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였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이상이 아니었다. 이성을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하하 강태준.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사들의 경악하는 얼굴, 그리고 강태준의 비참한 몰골을 증거로 내밀며 회장 회의만을 통과시키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다. 박슬 양, 네 부회장님, 당장 사람을 내려보내. 가장 믿을 만한 놈들로. 그 한의원이 어떤 곳인지,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대체 어떤 년인지 샅샅이 알아내. 그리고 강태준의 사진을 찍어와. 가능하면 가장 병신 같고 초라한 모습으로. 놈이 재기불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게 만들어야 해. 강민혁의 눈은 탐욕과 증오로 이글거렸다. 서울의 어둠 속에서 진성그룹의 왕좌를 찬탈하기 위한 거대하고 치밀한 음모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손길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마을의 작은 한의원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태준의 시골 생활은 점차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대나무 숲길을 산책하고 서유진의 한의원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그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통증을 없애고 기묘한 쾌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제 그 의미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한의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온함을 얻는 성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외적인 모습도 눈에 띄게 변했다. 서울에서 늘 입던 빳빳한 갑옷 같던 양복 대신 그는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항상 긴장으로 날 서 있던 눈매는 부드러워졌고 피부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무엇보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더 이상 세상을 향한 공격성과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일어났다. 매일 주사를 맞고 난 후 몸이 이완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서유진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사 경영의 어려움 같은 피상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저 묵묵히 들어줄 뿐 어설픈 조언이나 동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점이 오히려 강태준으로 하여금 더 깊은 속내를 드러내게 만들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치료를 받던 중 그가 무심코 말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어. 비즈니스 세계는 결국 서로의 등을 노리는 정글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서유진은 그의 손목에 맥을 짚은 채
눈을 감고 나지막이 물었다. 그렇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삶이. 회장님께는 행복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행복. 그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본 지가 까마득했다. 성공, 승리, 정복, 이런 단어들이 그의 삶을 지배해왔다. 그는 한 번도 행복하기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저 지지 않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다. 행복이라. 그런 건 약한 자들이나 찾는 신기루 같은 거요. 강태준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서유진은 눈을 뜨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어떠한 판단이나 비난의 기색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강태준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베고 밟고 외면해왔던가. 그의 주변에는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섬에 갇힌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서유진을 단순한 의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망가진 몸뿐만 아니라 굳어버린 영혼까지 치유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만큼은 진성그룹의 냉혹한 회장이 아니라 상처받고 길 잃은 한 남자, 강태준이 될 수 있었다. 하루는 그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절뚝거리며 한의원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서유진의 앞에 직접 농사 지은 것이라며 풋고추가 가득 담긴 소쿠리 하나를 수줍게 내밀었다. 이원님, 지난번 놔주신 침 맞고 허리가 씻은 듯이 나았구려. 약값은 이걸로 대신 받아주시오.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서유진은 인자한 미소로 소쿠리를 받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걸로 충분하고 말고요. 시장에 내다 팔면 약값보다 훨씬 비싸겠어요. 허리는 이제 괜찮으세요. 그럼 의원님은 신우야. 신의. 서유진은 할머니를 정성껏 진료하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다음 약까지 지어주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태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었다. 저런 식으로는 한의원을 유지할 수조차 없을 터였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강태준은 김 비서를 시켜 최고급 한우 세트와 함께 두툼한 현금 봉투를 서유진에게 보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라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것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돌려보냈다. 다음 날 강태준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돈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치료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돈 대신 마음을 주셨고 저는 이미 충분한 진료비를 받은 셈입니다. 회장님의 돈은 그 마음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강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이 뿌리부터 흔들렸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힘은 신비로운 의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굳건한 철학과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의 위대함을 목격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털어놓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애증 섞인 관계,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믿어본 적 없는 사촌 동생 강민혁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의 이야기는 두서 없었지만 서유진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받은 내면을 어루만지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울에서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가 모든 것을 압도했지만 이 작은 한의원 안에서는 모든 권력이 역전되었다. 그의 건강, 평온, 그리고 이제는 정신적인 안정까지 모두 서유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지배하는 운명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종속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안에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평생을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던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덧 해질 무렵 치료를 마친 강태준은 자신이 머무는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몸 안에는 어김없이 따스하고 기분 좋은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는 저 멀리 보이는 한의원 쪽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건물 안에 그의 생명과 운명을 쥔 여인이 있었다. 그는 이곳에 육체의 병을 고치러 왔다. 하지만 정작 그가 얻고 있는 것은 영혼의 치유였다.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을 암투와 음모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서유진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그의 곁에 있는 한 그는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그녀와 얽혀버렸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처음으로 불협화음이 울려 퍼진 것은 쾌청한 어느 오후였다. 마을 입구에 선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는 그 자체로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사내는 주변의 한가로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잘 다려진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에 밴 움직임과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일반적인 회사원이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해결사에 가까웠다. 여기가 맞나? 이런 총우석에 회장님이 계시다는 게 말이 돼. 덩치가 더 큰 사내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옆에 있던 좀 더 날렵한 인상의 사내가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박 실장님이 주신 주소는 여기가 확실해. 일단 들어가서 상황부터 파악하자. 우리의 임무는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고 강태준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다. 명심해. 두 사람은 서유진의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덩치 큰 사내는 미리 준비한 대로 아픈 사람처럼 이마를 짚고 허리를 구부렸다. 의원님 계십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약재를 정리하던 서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낯선 두 남자를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평소처럼 차분하게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저기 앉으시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덩치 큰 사내가 환자 역을 맡아 의자에 앉았다. 그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강태준의 상황과 비슷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옆에 선 다른 사내는 걱정스러운 보호자처럼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진료실 내부를 훑고 있었다. 약제장, 낯선 의료기기, 그리고 서유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서유진은 평소처럼 환자의 말을 경청하며 그의 안색과 기색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금세 이들의 위장극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해냈다. 환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그의 맥박은 비정상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동공은 풀려 있지 않았고 오랜 병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미세한 근육 떨림이나 자세의 불균형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호자 역할을 하는 남자의 태도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환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시하고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구나. 서유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진맥을 마친 뒤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다.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간에 열이 쌓이고 그 열이 머리로 올라가 두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화병의 일종입니다. 그녀의 진단은 너무나 평범해서 두 사내는 순간 당황했다. 그들은 서유진이 강태준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비로운 진단을 내리고 특별한 주사를 놓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제 병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혀를 내둘렀다고요. 환자 역의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보호자 역의 남자도 거들었다. 듣자 하니 여기 의원님께서는 주사 한 방으로 어떤 병이든 고치신다고 하던데 저희 형님께도 그 특별한 주사를 좀 놔주실 수 없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서유진은 속으로 생각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게 특별한 주사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할 뿐입니다. 지금 환자분께 필요한 것은 주사가 아니라 몸에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 침 치료와 간에 열을 내려주는 탕약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정면으로 차단했다. 침을 맞거나 탕약을 먹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서유진의 비밀 병기에 대한 정보를 캐내야 했다.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오신 아주 중요한 분도 여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그분도 침을 맞으시는 겁니까? 보호자 역의 남자가 노골적으로 떠보았다. 서유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모든 환자는 제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기본 윤리입니다. 치료를 원하시면 침을 맞으시고 원치 않으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고했다. 두 사내는 더 이상 캐물을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시시한 침 몇 대를 맞고 효과도 없는 탕약을 받아들고 한의원을 나섰다. 완전히 실패였다. 다음 날 그들은 작전을 바꾸었다. 이번에는 날렵한 인상의 사내가 혼자 한의원을 찾았다. 그는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간 건강과 삶의 기자 이진우라고 합니다. 그는 서유진에게 명함을 내밀며 능숙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전국에 숨겨진 명의를 찾아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의원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서유진의 허영심을 자극해 입을 열게 만들 작정이었다. 시골 의사라면 이런 인터뷰 제안에 기뻐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빗나갔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보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제 환자들을 돌보고 싶을 뿐입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태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녀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 이진우 기자를 자칭한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평범한 시골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철옹성 같았다. 그는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내는 서울의 강민혁에게 화상으로 보고를 올렸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환자로도, 기자로도 접근해봤지만 그 어떤 정보도 캐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상태는 강민혁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머무시는 한옥은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한의원에 들르는 모습만 멀리서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건강해 보인다고 강민혁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강태준이 병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건강해 보인다고 그렇다면 그 시골 의사가 정말로 강태준을 치료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 계집, 대체 정체가 뭐야? 강민혁은 분노에 차소리쳤다. 그의 간단한 정보 수집 계획은 서유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깨달았다. 저 여자를 단순한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녀가 강태준의 곁에 있는 한 강태준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를 바꿔야 한다. 좋다. 성가신 파리 한 마리가 끼어들었을 뿐 정면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그의 눈에 악랄한 빛이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박 실장, 언론사 쪽에 준비해두라고 했던 자료들 이제 슬슬 풀 때가 된 것 같군. 이번 목표는 강태준이 아니다. 그를 조종하는 요망한 시골 의사 서유진이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강민혁의 분노는 더욱 교활하고 악독한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은밀한 염탐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이제 여론이라는 거대한 대포를 이용해 서유진이라는 성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떠나간 후 한의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서유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와 노골적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염탐이었다. 그 사건은 서유진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그를 지켜야 하는 방패가 되어야만 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강태준의 병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의 병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붕괴라고 진단하고 그에 맞춰 치료해왔다. 그녀의 치료는 분명 효과가 있었고 그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가설이 끈질기게 맴돌았다. 만약 그 붕괴의 원인이 단순히 내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이 평소처럼 한의원을 찾았다. 서유진은 그의 팔에 주사를 놓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그의 상태를 관찰했다. 그의 맥박, 혈색, 눈빛의 미세한 변화까지 그녀의 머리는 단순한 의사의 뇌가 아니라 범죄의 단서를 찾는 탐정의 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하게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그의 생체 기운 깊은 곳에 여전히 이질적인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한의원 문이 닫히고 세상이 잠든 시간 서유진은 진료실 안쪽의 작은 서재에서 불을 밝혔다. 그녀는 김 비서가 처음에 건넸던 강태준의 두꺼운 진료 기록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훑어보기만 했던 그 기록들을 이제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정독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기록한 데이터와 소견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의 증상 변화를 자신만의 차트에 꼼꼼하게 다시 정리했다. 손떨림의 시작, 통증의 확산, 신경세포 반응 속도의 저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불일치를 발견했다. 일반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증상의 악화는 보통 특정한 패턴을 따른다. 어떤 신경계가 먼저 손상되고 어떤 기능이 나중에 저하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경로가 있다. 하지만 강태준의 경우는 달랐다. 그의 증상은 마치 여러 가지 희귀신경질환의 증상들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것 같았다. 어떤 날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떨림이 심해졌다가 어떤 날은 다발성 경화증과 비슷한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일관성이 없었다. 마치 그의 몸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 질병의 스위치를 제멋대로 껐다 켰다 하는 것만 같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뇌척수액 검사 결과지에 있었다. 특정 단백질 수치가 미세하게 증가한 것을 두고 서울의 의사들은 원인 불명의 염증 반응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서유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약초와 독초에 대해 기록된 비서 미슈였다.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우뚝 멈췄다. 금잠초 진찬차오라는 이름의 식물에 대한 기록이었다. 남방의 습한 동굴 속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독성 균사체의 일종인 금잠초는 그 자체로는 맹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을 극미량씩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게 되면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를 아주 서서히 파괴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초기 증상은 만성 피로와 가벼운 손떨림. 시간이 지나면서 극심한 통증과 마비를 동반하며 결국에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가장 무서운 점은 현대의학의 어떤 독극물 검사로도 그 성분을 검출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금잠초의 독소는 체내에 들어오는 즉시 기존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아주 미세한 염증 반응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태준의 모든 증상이 의서에 기록된 금잠초의 중독 증상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서유진은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독살 시도였다. 누군가가 강태준을 병으로 위장하여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누군가가 어제 한의원에 보냈던 그 남자들의 배후일 터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던 것이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문제였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리고 거대한 음모의 진실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당장 알려야 할까 하니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섣불리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줄 것이고 자칫하면 범인에게 경계심을 심어주어 꼬리를 자르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녀는 혼자 움직여야만 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음 날 아침 진료실을 찾은 강태준에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치료가 길어지고 있으니 혈액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치료법이 간 수치나 백혈구 수치에 혹시라도 무리를 주지는 않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의학적 절차였다. 강태준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내밀었다.
서유진은 그의 혈관에서 조심스럽게 피를 뽑아 여러 개의 작은 시험관에 나누어 담았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문제는 분석이었다. 그녀의 작은 한의원에는 금잠초 같은 희귀 독소를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질량 분석기 같은 장비가 없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정보가 셀 위험이 너무 컸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괴짜 천재로 불렸던 한 학년 선배. 졸업 후 대형 병원을 마다하고 자신만의 작은 생명공학 연구소를 차렸던 최진혁 박사. 그는 실력은 최고였지만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연구에만 미쳐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서유진은 특수 냉장 처리된 케이스에 강태준의 혈액 샘플을 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선배, 저 유진이에요. 서유진. 아우, 유진이냐? 이게 몇 년 만이냐? 웬일이야? 이 시간에 서유진은 서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선배, 분석 좀 부탁할 게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샘플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어떤 독성 데이터베이스에도 나오지 않을 물질일 겁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보안이 필요한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진혁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복잡한 질문 대신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알았다. 가져와. 전화를 끊은 서유진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진실을 향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서유진은 최진혁 박사로부터 한 통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었다. 샘플 분석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미확인 유기 알칼로이드 화합물 검출. 분자 구조상 신경세포의 미엘린 수초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보임. 명백한 신경독소, 느로톡신의 특징. 단,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로는 검출 불가. 추가 분석을 위해 더 많은 양의 샘플과 대조군 혈액 필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강태준에게 알려야 할지 깊이 고심했다. 그는 환자였다. 그의 정신적인 안정을 해치는 것은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은 그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결전의 날은 다음 날 찾아왔다. 평소처럼 강태준이 진료실을 찾았고 서유진은 그의 치료를 모두 마쳤다. 몸이 이완되고 정신이 가장 맑아지는 바로 그 순간을 그녀는 일부러 기다렸다. 김 비서님, 잠시만 밖에 나가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회장님께 단독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그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고갯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슨 말이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유진은 책상 서랍에서 최진혁 박사의 보고서를 출력한 종이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회장님, 지금까지 저는 회장님의 병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회장님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유진과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독살이라니 지금 나를 두고 소설을 쓰는 거요. 서 의원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해.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의 발로였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에게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는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서유진은 그의 분노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냉철한 사실들을 하나씩 그의 앞에 증거로 제시했다. 회장님의 증상 패턴은 그 어떤 단일 신경질환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질병을 교묘하게 흉내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전 회장님을 염탐하러 왔던 정체불명의 사내들. 그들은 왜 하필 회장님의 건강이 최악이었던 시점에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외부 연구소에서 회장님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체불명의 신경독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에 강태준의 흥분은 점차 가라앉았다. 그의 명민한 두뇌가 빠르게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병의 부자연스러운 패턴, 수상한 방문객들의 출현,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 모든 것이 하나의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독살,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섬뜩한 분노가 소름처럼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그의 뒤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던 사촌 동생. 강민혁, 그의 야심, 최근 회사 내에서의 수상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단순한 의사의 눈이 아니었다. 이 지독한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맹의 눈빛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였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의사와 환자에서 공동 운명체이자 동맹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서유진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긴장감이 풀렸다. 저는 이 독의 정체를 완벽하게 밝혀내고 가능하다면 해독제를 찾아내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음모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될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자 강태준이 이어서 말했다. 나는 전쟁을 준비해야겠군.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이전에 냉혹하고 무자비했던 진성그룹의 총수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처절함과 도끼가 더해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뿜어냈다. 그날 이후 서유진의 작은 한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다. 서유진은 최진혁 박사와 비밀리에 연락하며 독성 물질 분석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독의 출처가 될 수 있는 식물이나 화합물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강태준은 김 비서를 통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충성 세력들을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강렬하고 정확했다. 강민혁 부회장의 모든 것을 조사해 개인적인 자금 흐름, 통화 내역, 최근에 만난 사람들,
특히 제약회사나 화학연구소와 관련된 접촉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서유진이 의학적 자문으로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면 강태준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 단서를 추적했다. 한때 수직적인 관계였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완벽한 수평적 파트너가 되었다. 강태준은 서유진의 명석한 분석력과 대담한 전략적 사고에 연신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만났던 그 어떤 유능한 경영인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한옥 서재에서 보안 회선을 통해 김 비서와 통화하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병약함의 그림자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놈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으니 나는 놈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단 하나의 숨구멍도 남겨두지 마.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한의원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자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예기치 않게 시작된 그들의 동맹은 이제 거대한 방역을 위한 칼날을 조용히 갈고 닦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방역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리고 훨씬 더 비열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향해 쏘아올린 여론이라는 이름의 독화살이었다. 사건은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단독 기사로 시작되었다. 단독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 돌연 잠적 미스터리. 강원도 시골의 무속인 의사에게 감금 의혹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악의적인 추측들로 가득했다. 기사는 서유진을 의사를 사칭하는 신비주의에 빠진 무속인으로 묘사했으며 그녀가 약물을 이용해 강태준 회장을 세뇌하고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식의 소설을 써 내려갔다. 강민혁이 뿌린 돈의 위력은 대단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이게 다 뭐예요? 의원님, 아침 일찍 한의원을 찾은 마을 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서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억측과 비난이 담긴 기사를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염탐이 실패로 돌아간 이상 적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의사로서의 신뢰와 명예를 공격해올 것이라는 것을 진짜 폭풍은 그날 오후에 닥쳐왔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는 명찰을 단 공무원들과 경찰 몇몇이 한의원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불법 의료행위 및 미허가, 약물 사용에 대한 민원 접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 강민혁이 언론 플레이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동원한 것이다. 서유진 씨, 맞으시죠? 당신이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이 모두 허가받은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조사팀을 이끄는 중년의 남자가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서유진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있었다. 한의원 안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웅성거렸다. 서유진의 평화로운 성역이 낯선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했다. 신분증과 영장을 자세히 보여주시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내민 서류를 변호사처럼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조사관들이 오히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조사관들을 진료실 안으로 안내했다. 제 의사 면허증입니다. 한의사 면허와 함께 의사 면허도 복수 취득했습니다. 학위 증명서도 필요하시면 보여드리죠.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국내 최고의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시골 돌팔이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조사관들은 할 말을 잃었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약재장을 뒤지며 마치 마약을 찾는 수사관처럼 행동했다. 이 수상한 약초는 뭐지? 성분표를 제출하시오. 한 젊은 조사관이 소리치자 서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울금입니다. 카레의 주원료이기도 하죠. 간 기능 개선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지극히 평범한 약재입니다. 성분표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막히는 부분 없이 모든 약재의 이름과 효능, 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흐트러짐 없는 태도 앞에서 조사관들의 기세는 점차 꺾여갔다. 그들이 문제 삼으려 했던 강태준의 특별한 주사제는 이미 서유진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뒤였다. 그때 진료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번 풋고추를 들고 왔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아니, 이 양반들아,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우리 의원님은 부처님 같은 분이여 돈 없는 사람은 공짜로 치료해주고 밤낮 없이 아픈 사람 돌봐주는 우리 동네 수호신인데 누가 감히 우리 의원님을 죄인 취급해. 할머니의 외침을 시작으로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서유진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공격은 오히려 서유진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유대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은 김 비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강태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보고를 듣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강민혁, 감히 선을 넘었구나. 그는 즉시 보안회선을 통해 서울 최고의 로펌에 있는 자신의 법률 고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 지금 당장 강원도에 있는 서유진 한의원으로 사람을 보내. 보건복지부에 압수수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현장에서 내 대리인으로서 서유진 원장을 변호하도록. 그리고 이 부당한 압수수색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강태준의 지시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변호사가 한의원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팀에게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들의 행동을 조목조목 제지했다. 시골 의사 하나쯤은 쉽게 짓누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조사관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의 등장에 완전히 허를 찔렸다. 동시에 복지부와 경찰서의 고위급 간부들에게는 강태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물들의 안부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결국 아무런 불법의 증거도 찾지 못한 데다 법적, 정치적 압박까지 받게 된 조사팀은 몇 가지 평범한 약재 샘플을 수거하는 것으로 망신스럽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폭풍은 일단 지나갔다. 그날 밤 서유진은 강태준의 전화를 받았다. 소란스러웠던 하루의 끝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괜찮소? 그가 물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닐 겁니다. 이건 경고겠죠. 다음번에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 없이 담담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강태준의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다. 다음 기회는 없을 거요. 나는 강민혁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과소평가했소. 하지만 그놈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당신을 건드린 것.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사를 되찾기 위한
경영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건 더 이상 회사 싸움이 아니오. 내 개인적인 전쟁이오. 서유진을 향했던 더러운 폭풍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최악의 실수가 되어버렸다. 이제 강태준의 방역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었다. 진성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그룹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논의가 오갔을 그곳에 지금은 무겁고 불길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수심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테이블 상석. 원래 강태준의 자리에는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비통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짊어진 순교자처럼 연기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처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피를 나눈 형님이자 우리 그룹의 회장님이신 강태준 회장님의 건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을 억누르는 듯 낮게 깔렸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그가 준비한 자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첫 화면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유진을 무속인 의사로 매도한 악의적인 기사들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시골 의사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입수한 회장님의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물론 거액을 주고 위조한 가짜 서류였다. 하지만 그럴싸한 의학 용어와 저명한 교수의 서명이 담긴 그 서류는 이사들을 동요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강민혁의 수하들이 몰래 촬영한 시골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산책하는 강태준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보십시오. 그룹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 회장님께서는 모든 직무를 내팽개치고 저런 한가로운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진성그룹을 이끄는 총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강민혁은 비장하게 호소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편에 서기로 약속했던 초의 이사를 비롯한 몇몇은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장님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강민혁 부회장께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민혁은 승리를 예감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감췄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이 아픕니다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강태준 회장의 직무 정지 및 해임안에 대한 긴급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들기 위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문 앞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해 보였으며 그의 눈빛은 지옥의 심연에서 돌아온 복수기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서유진이 담담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그러나 압도적인 기세로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강민혁이 서 있는 상석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자리가 많이 컸구나. 민혁아, 내가 없는 사이에 친근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 자리를 비켜주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앉아 겁에 질린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이사님들께 제 주치의를 소개합니다. 그가 서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제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실 분이기도 합니다. 암살 시도라는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서유진은 동요하지 않고 앞으로 나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강민혁이 띄웠던 선동적인 자료들은 사라지고 그녀가 준비한 냉철한 과학적 데이터들이 스크린을 채우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님의 혈액에서 검출된 미확인 신경 독소의 분자 구조입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화학 구조식이 나타났다. 서유진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해 이 독소가 어떻게 신경계를 파괴하고 희귀 난치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지 명료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 호소 없이 오직 팩트와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독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실험실에서만 합성이 가능한 인공 화합물입니다. 즉, 회장님의 병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입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강민혁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저 여자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서유진이 띄운 다음 슬라이드 앞에서 힘을 잃었다. 저희는 이 독소의 분자 구조를 역추적하여 동일한 화학적 지문을 가진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스크린 한쪽에는 강태준의 몸에서 나온 독소의 분자 구조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이오셀텍이라는 작은 생명공학 회사가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신약 후보 물질의 구조가 나란히 떠올랐다. 두 개의 구조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바로 그 순간 김 비서가 이사들 각자의 앞에 서류 폴더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폴더 안에는 바이오셀텍이라는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그리고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자료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의 복잡한 그물망 끝에 있는 진짜 주인 강민혁.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배신감에 찬 눈으로 강민혁을 쏘아보았다. 그에게 동조했던 이사들은 서둘러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등을 돌렸다. 조작이야, 전부 날 음해하려는 함정이라고 강민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할 때였다.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강태준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부른 것이었다. 강민혁 부회장, 살인미수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강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결국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회의실. 강태준은 상석에 우뚝 서서 공포에 질린 이사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왕좌는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는 서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치열한 기업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고요한 시골 의사가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예기치 못했던 동맹은 마침내 승리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는 강태준이 내놓은 명백한 증거 앞에 산산조각 났다. 강민혁과 그의 공모자들은 그 자리에서 보안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진성그룹을 삼키려 했던 거대한 음모는 한 시골 의사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한 남자의 되찾은 의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의 몰락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태준은 절대적인 권력을 되찾고 진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복귀했다. 직원들은 이전보다 더 냉철하고 강력해진 그를 예상했지만 돌아온 강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냉정함 대신 삶에 대한 깊은 감사가 묻어났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고독보다 작은 진료소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온기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다시 그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았다. 그는 서유진에게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의 병원장 자리와 그녀의 이름으로 된 최첨단 연구소를 설립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부와 명예가 담긴 제안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언제나처럼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의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여기에요. 거대한 병원보다. 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바로 곁에 있는 이 작은 진료소가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강태준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돈이나 명예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무한한 감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딴 비영리 의료 연구재단, 서유진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녀의 연구를 무기한으로 지원하고 그녀처럼 소외된 지역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다른 의료인들을 돕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 시골 의사를 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여전히 진성그룹을 이끌었지만 그의 삶에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그는 때때로 복잡한 서울을 떠나 그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았다. 더 이상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구원하고 인생을 바꿔준 여인의 곁에서 평온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해질 역의 따스한 햇살이 진료소를 비추고 있었다. 유진은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고 강태준은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통받는 환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함께 통과한 동반자이자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강태준은 자신만의 조용한 영웅 곁에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들만의 조용한 약속이었다.